하나 더 찍는데 뭐를 찍으려고 하냐면 번역, 직업으로서의 번역, 이런 제목을 생각하고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지역 소설가의 작품을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법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장르문학 쪽으로도 번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종교, 기독교 그런 쪽으로도 번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이팅 픽션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읽으려고 샀다기보다는 정말 사려고 이제 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작법책이 되게 많고, 그 창작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도서관 가서 쭉 많이 훑어봤었는데,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나 봐요. 그래서 이 김영하, 소설가 김영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이 뒤에 보니까 그런 서점인데, 저기 출판사인데, 복복서가에서도 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플롯 강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법책들이 되게 인기를 얻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번역한 사람들을 보면 작가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이제 이런 거지. 자, 이거. 그래서 번역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작가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번역입니다.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있어 보이고, 왜냐면 번역을 하려면 최소한 외국어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영어예요. 김연수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문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를 뉴욕에 가서 뉴욕 대학에서 했으니까 원래 또 영문과 나왔고, 이게 번역 영어 있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수아는 원래 번역을 같이 하진 않았는데,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로 가서 소설을 쓰면서, 원래 공무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소설을 쓰면서, 소설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어째 이제 번역도 같이 하는 독일어 문학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소설가로서는 전혀 이름이 그들과 지금 맞먹을 수준은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업 작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궤도로 오르기 전에 이제 같이 번역을 하게 된다. 하고 나서 이렇게 또 계속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많이 하진 않죠. 혹은 이제 김영하가 개츠비 번역한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100% 직업으로서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번역가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어가지고 전문 번역가라고 할 수 없고, 번역서가 한 2, 3년에 한 권씩 나온 것 같은데, 책의 두께가 보다시피 이러니까 사실 두께로 하면 거의 1년에 뭐 한 권씩 낸다고 해도 저도 뭐 딱히 틀린 말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학자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전문 번역가 절대 아니고 이제 번역에만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다른 밥벌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번역만 전문으로 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작품을 자기가 선별하기가 되게 힘들어. 아무거나 막 다 닥치는 대로 많이 해야 되고, 어느 한 시점에, 예컨대 오늘이 2011년 7월 며칠입니까? 26일이죠. 내가 지금 번역과 관련하여 잡고 있는 책이 한 서너 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초고 잡고 있는 거, 지금 뭐 마무리하고 있는 거, 편집 중인 거. 그 다음에 편집 안 되고 있고 저쪽 출판사에 넘겼는데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이 정도 돼야지 거의 번역으로 밥벌이가 유지되는 그런 이제 전문 번역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이번에 수업하면서 찍었던 롤리타 같은 경우에 뒤에 보니까 역자가 1년인가 되게 고생했다고. 저는 놀란 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고생해서 번역하셨는데 1년밖에 안 걸렸구나 였어요. 그래서 역시 전문 번역가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 뭐 강의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활동, 이때 연구활동은 난 연구하고 있어 이게 연구활동이 아니고, 논문을 직접 실제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논문을 읽고 뭐 논문을 쓰고 있고, 논문 심사를 받고 또 논문을 고치고 투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서를 쓰고 연구서 원고를 보냈다가 출판사에 또 퇴짜 받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에 또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제 전문 번역가로 살려면은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많으니까 번역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또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전국에 영문과 너무 많으니까. 자, 근데 이제 저는 러시아어니까 제가 뭐 번역했는지 이제 쭉 다 찍었고 여러분도 아실 건데요. 요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제가 비전임이기 때문에, 정규직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거예요. 실은 제가 이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에 그냥 후다닥 하기에는 내가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배가 아무리 고프다고 해도 그냥 후다닥 하기엔 작품이 너무 길어요. 2권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고생했고 원한이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책이 이제 있다는 거죠. 번역이 밥벌이가 되면.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번역이 밥벌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도 한 6, 7%, 6, 70? 정도는 이제 번역에서 소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이런 번역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판사 저기 편집장이 원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라인에서 원한다든가 이러면은 그쪽에서 지금 톨스토이 원하면 하나 빨리 해줘야지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뭐 도스토옙스키 백치라든가 심지어 뭐 도스토옙스키 연구서를 한번 좀 내밀어 본다든가 원고를 그건 안 팔릴 게 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시적에 했는데 우리 시대의 영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요. 판매 부수가 1년에 한 몇 권? 한 10권? 20권? 그나마 이게 문동에서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학동네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를 그 개정을 하든가 세를 갈게 됐었어요. 됐는데 이게 그렇게 팔리는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쫙 한번 훑어보고 편집자가 이 부분의 문장이 조금 어색한 것 같다고 원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섬세한 거를 조금 놓친 게 있어갖고 고쳤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안 팔리는 책까지도 이게 이제 소수의 독자를 위한 책인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다듬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가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어릴 때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내 손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 분량이 이렇게 얇으니까 그래도 이제 요거는 밀린 숙제하듯이 그 다음에 밀린 빚 갚듯이 내가 어릴 때 네 책 읽고 감동했으니까 우리말 번역 한번 만들어 볼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기에 그나마 이제 적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하게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직업이 되면은 참아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 이제 싫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거 그 전문 번역가 선생님 말씀대로 한 번은 사장이 원하는 걸 해주고 빨리 그래야지 이제 또 출판사도 잘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책을 번역했으면 좋겠다. 에코의 신작을 내가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출판사에서도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에코 책 같은 게 되게 잘 팔릴 것 같지만 생각만큼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고전들 다 저작권이 없는 책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출판사도 그렇게 막 저를 못 살게 괴롭히지 않아요. 뭐 번역을 빨리 달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계약 조건도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 그 지금 저작권이 살아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류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밥벌이 생계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매절입니다. 얘는 아마 매절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미권은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어는 번역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매절이라 하면 뭐냐면 뭐 원고지 매수 뭐 글자 수 이런 걸로 쳐가지고 돈을 딱 정액을 줘요. 그러면 책이 얼마가 팔리든 간에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일말의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책이 되게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곧 죽어도 그냥 뭐야 인쇄로 하겠어 라고 할 경우에 열애아홉 사실 손해를 보는 거는 출판사가 아니라 번역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사실 재판까지 가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은 번역서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거든요. 근데 민음사 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세계문화 전집 같은 경우에는 초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건 인쇄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인쇄로 받아요. 번역을 인쇄로 받는데 이 문동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고를 수 있게 해줬는데 저는 그냥 인쇄가 편하다고 팔리든 안 팔리든 머리 안 쓰게 그냥 인쇄로 주세요 이랬었는데 인쇄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인쇄가 아닌 그 매절로 번역을 해본 거는 열린 책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열린 책들은 그때 제가 90 몇 년도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악령을 장당 2,5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석사학위도 없는
대학원 수료생인가 그랬기 때문에 번역을 맡겨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했고, 지금도 그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매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책이 내 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의 영웅처럼 1년에 몇천 원이 들어와도 이게 돈이 들어오고 뭔가 서류가 인쇄 정산서 이런 게 나한테 오면 이 책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근데 매절로 하면은 그냥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절 계약은 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업계의 룰이 있을 거고, 이제 저는 주로 인쇄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경우에는 이게 그때 초판에서는 인쇄를 8%를 일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책이 만약에 지금 얼마야? 13,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팔릴 때 제가 1,300원 받아요. 초판에서는 거기다 곱하기 이제 0.8을 해가지고 받고, 이제 재판부터는 10%를 받아요. 그래서 팔리는 책의 경우에는 그 돈이 많을 수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인쇄 계약이 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저기 마음입니다. 근데 민세전집 같은 경우에는 세트 판매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 책이 낙권으로는 안 팔려도 이 책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팔리지 않는 책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는데, 그때 이거를 하지 말고 백지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근데 그때 이제 편집장이 어떤 분이 안 할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권으로도 많이 팔리고 시리즈로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도 세트로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되면은 번역 인쇄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내놓고 나면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게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 하나요? 리뉴얼 해서 요렇게도 묶어서 내보고 저렇게도 묶어서 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작권, 이게 누구는 이 고전들이 작품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굳이 번역을 이것저것 막 많이 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번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새로운 책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유발 하라리의 뭐나 뭐 토마스 피케티의 뭐나 막 이렇게 신간들을 계속해서 빨리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고요. 지금 뭐 국경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책들이 많이들, 여기서 책이 나오면 몇 달 안에 바로 이쪽으로 번역서가 나오고 이런 속도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런 영역이 있고, 저 뒤에 보이는 저 빨간색 저거 니체 전집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거 저거는 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 책들은 번역 종이 많을수록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해석을 가지고, 출판사는 또 각자 자기 출판사대로 자기 컨셉을 가지고 예쁘게 책을 또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시 이제 그 직업으로서의 번역으로 가면은 이제 그 대목, 이런 여러 가지 출판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밥벌이기 때문에. 죄와벌을 내가 냈다. 한동안 내 죄와벌이 최고였는데 의류에서도 또 죄와벌이 나오고, 저 지도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학 동네에서도 또 재화벌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한솥밥 먹던 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나오면은, 난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100% 전업 번역으로 이제 한다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번역을 잘 하려면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연 같은 거 가보면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번역가 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외국어 지식 물론 필요하죠. 이제 요 경우에 러시아어는 근데 비인기 외국어로 이제 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광고긴 한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치고 들어가기는 되게 쉬워요. 한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첫째도 둘째도 우리말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통역을 어느 영역에서 하느냐인데, 번역을 하더라도 무슨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가 유학가 있을 때는 광고 팜플렛 이런 것도 번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그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문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 감각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째도 둘째도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활자 보는 거 이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어로 보든
우리말로 보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어 번역을 할 때는 보통은 영어나 뭐 불어나 뭐 옛날에 조금 공부하려고 할 때는 일본어 번역도 조금 훔쳐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두루두루 다른 외국어도 같이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말 감각 그리고 이제 해당 언어에 대한 그 학식 그러니까 학력 공부 그 능력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루 가지고서 한번 직업으로서의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